네, 이제 해수 말씀드릴게요. 자, 해수의 특성도 기본 문제로 가끔씩 출제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는 염도 물어볼 때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성원소의 순서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씩 있으니까요. 자, 일단 해수는 약 알카리성입니다. 한 8.2 정도 pH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칼슘비가 3에서 4 정도. 그리고 이제 담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 염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이죠. 그래서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염도가 한 35,000 ppm. 뭐 퍼밀로 따지면 35퍼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밀도는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높을 수밖에 없다. 순수한 물에 비해서는 없다. 대표적인 구성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염을 가장 많이 구성하는 게 염소잖아요. 그죠? 염소가 이렇게 있고 나트륨 쭉쭉 있는데 뭐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최소한 마그네슘 정도, 조금 더 많게는 뭐 칼슘 정도까지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자, 그다음에 해수의 질소 형태는 대부분이 이제 용존되어 있는 상태, 즉 무기성의 질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질산, 그다음에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정도 형태가 훨씬 많다. 한 65%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성 질소의 형태, 즉 TKN의 형태가 한 35% 정도로 좀 작다.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수. 자, 일단 지상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지표수와 지하수는 서로 아예 그냥 반대다, 특징이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아예 지표면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탁도가 높고, 탁도가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반대되는 상태다,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쉽죠. 그리고 지표수나 지하수는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출제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간단한 것들이 은근히 출제가 꽤 됩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서요, 오염의 우려가 큽니다. 예전보다 더 커졌겠죠? 그죠? 산업 발달이 크게 되면서 우리는 일단 물이 오염되어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부터라고 따진다면 자연적인 오염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부터 따진다면 일단 뭐 강의 오염, 그 물을 끌어다 쓰고 그냥 폐수는 그대로 방류하고 해서 굉장히 수질 오염이 심각해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질 오염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무슨 어떤 하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공장 폐수가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하천들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복구 작업을 했고 복개를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가 이제 물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든다면 그거죠. 그 낙동강 페놀, 그죠? 낙동강 페놀 오염 유출 사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이다라고 본다면 저 인천 쪽이죠. 인천 정수장에서 빨간물 나왔던 거, 그죠? 그 뭐 여과, 뭐 흡착, 뭐 이런 데들에 오염이 좀 돼서 빨간물이 좀 나와서 단수가 됐던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저 페놀 사건 그 다룬 것들을 그 영화 뭔가요? 뭐 토익 무슨 반 뭐 있지 않나요? 그 여자 그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고 누구지? 이솜? 그다음에 뭐 누구? 아무튼 세 명이 주인공 해갖고 이렇게 토익반인데 그거 이제 처리하고 막 이러는 걸로 나왔던 거. 그게 약간 좀 희화시켜서 만든 그 작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은 그 영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이었던 지표수 오염 사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탁도가 굉장히 높죠. 탁도가 높고요. 그럼 마찬가지죠.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오염이 되면 탁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지표면이나 이런 데 있었던 부유물질 같은 것들이 씻겨서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면, 하천이나 호수 같은 데로 흘러 들어가면 굉장히 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유기물질 굉장히 많고요. 대신 광물질 함유량은 적죠. 광물질 함유량이 적다라고 하면 그만큼 경도가 낮아지는 거죠. 경도를 유발시키는 물질은 금속의 이가 양이온이죠. 그럼 금속의 이가 양이온이 대부분 다 어디에서 나타나겠어요? 광물질에서 많이 나타나죠. 광물질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광물질의 함유량이 적다라고 하는 건 경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또 반대로
지하수는 광물질이 어떻게 있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경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용존산소 농도 높습니다. 왜 높아요? 일단 하천을 예를 들자면 하천이 막 이동하면서 구비가 많이 생길 거고 유속이 막 빨라질 거고 하다 보면 기계적인 폭기에 의해서 용존산소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하늘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용존돼서 녹아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용존산소 농도가 크겠죠. 그죠? 그리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그죠? 많이 받으니까 수질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자, 산소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질들 있고, 유기물질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미생물의 번식도 활발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역인지에 따라서 수질에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죠? 농촌 지역이냐,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냐, 그냥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좀 어떤 그 하천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겠죠. 그죠? 물론 처리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처리가 100%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분들이 좀 약간 달라질 거고, 그리고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그 성분들이 달라지니까 그 하천 자체도 유역의 특성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지표수 중에 하천수입니다. 하천수. 자, 하천수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아마 교재에 하천수나 이렇게 아예 따로 분류해서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건 따로 분류해 왔어요.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당연히 수자원 개발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돼요. 당연히 수량은 지역, 그 다음에 기온, 습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린다.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라 비가 좀 꽤 많이 오는데,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우리 하천수가 대부분 다 범람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죠. 그죠? 범람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기존에는 범람하는 그런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높진 않았는데 요즘에 국지적인 호우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그 지역의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요건 거죠. 지역의 상태, 기상조건, 지역의 기상조건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죠? 자기의 기상조건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와 연관되는 부분이죠. 이런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비가 내리는 구역도 이제 전체적이 아니라 광역적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변해버린 이런 상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좀 연관 지으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호소수. 자, 그리고 지표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천수하고 호소수죠. 여러분, 이 호소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 정확히 아십니까? 명확히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환경공학과를 들어갔을 때 호소 그래 하셔갖고, 나는 교수님들이 호수를 호소라고 잘못 얘기하나 처음에 그래서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다가 이제 책에도 호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호소가 맞는 말이구나 라고 했는데, 호소는 두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호수하고 저수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이제는 호수와 저수지의 개념이 뭐 조금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호소가 맞는 말인데, 대부분 이제 막 그냥 호수로 혼용해서 그냥 쓰기도 합니다. 호수로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자, 여기서 호소에서 호수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걸 호수라고 얘기해요. 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저수지는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걸 저수지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호소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얘가 호수예요, 호수.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든 얘가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호소라고 하는 게 명확한 용어인데, 이제는 뭐 이렇게 혼용해서 안 쓰죠. 대부분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댐이 건설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충주호, 그죠? 뭐 소양강 댐에 있는 소양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댐 이름을 붙여서 호를 붙이죠? 이 호가 뭐겠어요? 호수라는 뜻이잖아요, 호수,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댐이 건설되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호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저수지가 맞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호수가 뭐 괜히 큰 거, 저수지는 작은 거, 괜히 이런 개념이 조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용돼서 막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수와 저수지의 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자연적인 호수,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수는 뭐 침식이라든지 뭐 화산 활동, 그다음에 물의 흐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고요. 인공적인 것, 즉 저수지 같은 것들은 물의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했다. 그러니까 뭐 농업용수를 대야 되는데 농사를 져야 되는데 물이 저장되지 않는다. 계속 흘러만 나간다라고 하면 물을 가둬두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수 중에 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빙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빙하. 대륙빙하. 그 다음에 곡빙하, 산록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산에 존재하는데 산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꼭대기를 산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런 계곡을 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빙하, 산록, 높이 있는 빙하 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덮여 있는 빙하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그 다음에 대륙빙하는 우리가 가장 흔한 게 남극대륙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남극대륙의 빙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북극하고 남극하고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저도 이건 명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을 어디서 찾아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서 명확히 모르겠는데, 이 빙하의 2.15%가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요 대륙빙하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남극대륙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극대륙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시면 북극은 뭐라고 해요? 북극 대륙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북극해라고 얘기해요. 북극해. 그러니까 북극은 바다예요. 바다. 남극은 대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극대륙의 빙하는 담수인데 북극해에 있는 빙하는 저는 해수로 알고 있어요. 물론 100% 해수는 아니겠죠, 그죠? 담수가 워낙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담수가 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빙하들이 이제 대륙이라고 표현을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극은.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 여러분들은 뭐 이건 모르셔도 돼요. 북극 빙하, 뭐 남극 빙하 다 섞여 있어도 상관없는 수치예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상의 물의 분포는 아까 제가 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교재마다 다 달라요. 뭐 2.15, 2.4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2.6으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에서 3%뭐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자, 지하수는 불순물과 세균이 거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입니다. 지하수도 오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나 이런 데 놀러 가시면, 예전에 우물도 있었는데, 우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물을 그냥 퍼서 마시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우물이 없는 집들은 뭐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펌프가 있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한 펌프. 그게 이제 지하수를 기르는 펌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이 있고, 특히 이제 시골들은 대부분 다 지하수를 사용했고, 도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집들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지하수가 훨씬 깨끗하다라는 얘기가 많았죠. 그냥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지표수의 특징을 보면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하수는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땅 밑에. 그러니까 땅이 오염되지 않았다, 뭐 대기가 많이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깨끗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토양 오염도 심해졌고, 대기 오염 심해졌으니까 비가 내리면서 토양으로 침투될 수 있고, 뭐 하천의 오염도 좀 심해지니까 이게 또 이제 지하로 스밀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불순물과 세균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이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지하수를 그리고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얘는 광역적인 게 아니라 국지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좁은 공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하수가 토양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토양이 오염됐다라고 하면 이 전에 이제 흘러 들어갈 때,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오염 토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오염이 안 돼 있겠죠. 근데 오염 토양을 통과하고 나면 이 부분의 물들은 이제 오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지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하수도 CO2를 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약산성을 띈다.
자, 자정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경도, 아까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정 속도, 우리가 자정작용은 물리적인 자정작용이 있고 화학적인 자정작용이 있고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정작용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정작용은 생물학적 자정작용이에요. 미생물은 어디에 많다고 그랬어요? 하천수에 많다고 그랬죠? 지하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정 속도가 지표수에 비해서는 좀 느리다. 지표수가 아니죠. 그렇죠. 지표수죠. 지표수에 비해서는 좀, 하천수에 비해서는 좀 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기물 함량이 높죠. 광물질이 많으니까. 그리고 공기 용해도. 많이 용해될 수 없겠죠. 공기가 이제 밑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는 게 없을 테니까. 좀 높고 공기 용해도는 낮습니다. 유속은 지표수, 즉, 하천수보다는 좀 느리겠죠. 그리고 온도 변화도 거의 일정하죠. 일정하겠습니다. 변화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수 중에 천충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천충수가 왜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가장 위에 있으니까. 비피압대 수층에 있는 지하수를 천충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먼저 얘기하고 갈까요? 토양에도 나오는 거고요. 토양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토양하고 좀 연관시켜서 아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천충수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토양을 구분할 때 보통 이제 대수층을 구분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수질하고 토양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대수층은.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천충수, 그 다음에 상하수도에 나오는 그 지하수를 이제 뭐라 그러죠? 굴착할 때, 그 다음에 토양의 어떤 층을 나눌 때, 이럴 때 이제 다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많이 섞여 있죠.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수층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총 4층, 하나, 둘, 셋, 4층,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4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위에 있는 여기를 자유면 대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면 대수층이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다른 말로 비피압 대수층이라고 얘기해요. 비피압 대수층. 자, 비피압 대수층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을 많이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기압과 압력이 똑같은 층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중에 여기다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통 제1 불투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물이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1, 즉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를 상부 불투수층이라고도 얘기해요. 상부 불투수층.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피압대수층이에요. 피압대수층. 자, 피압대수층. 그 다음에 맨 아래는 뭐겠어요? 얘가 이제 제2 불투수층이 돼요. 제2 불투수층. 그럼 얘는, 여기가 상부니까 얘는 하부 불투수층이 되겠네요. 자, 하부 불투수층. 자, 그래서 이제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 어딘 거예요? 여기.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지하수가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유면 대수층을 이렇게 굴착해서 양정해내는 요 장치를 심정 혹은 뭐 천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끌어내는 거죠. 천정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피압대수층까지 내려서 물을 이제 굴착하는 물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우물을 이제 자분정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자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하수를 지표면 위로 끌어올리는 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특징을 한번 비피압 대수층하고 대수층의 특징을 한 번씩 이제 살펴볼게요. 일단 비피압 대수층. 여기 자유면 대수층을 의미하죠. 자유면 대수층. 자, 자유면 대수층은 일단 아까 압력이
대기압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압력이 대기압과 동일하다. 비피압, 압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압력을 받지 않는다. 자, 위는 뭐랑 경계예요? 자유수면이 경계예요. 수면이 이렇게 있겠죠. 수면이 경계가 되는 거고, 아래는 불투수층이 경계가 되겠죠. 그거는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두께, 이 자유면 대수층이 차지하고 있는 두께는 지하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요게 이제 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수위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침투가 많이 될 테니까 지하 수위가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 수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럼 대수층의 두께는 요 지하 수위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겠죠. 지하 수위에 따라서. 지하 수위, 상부가 차지하는 게 지하 수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래는 이 제일 불투수층으로 정해져 있고, 그럼 요 높이는 수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이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혹시 여러분들 자유면이라고 하는 뜻 아시나요? 자유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면 혹은 자유수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연유화라고 하는 표현이 자유수면을 갖는다, 자유면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요게 자유면, 자유수면. 수면이 공기와 맞닿는 수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자유수면, 자유면이라고 얘기해요. 자유면, 자유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펌프를 통해서 어떤 관로에 관로가 이렇게 있는데, 펌프를 통해서 물을 막 이렇게 압력을 걸어서 막 끌어내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꽉 차서 흐르겠죠. 그죠? 꽉 차서 흐르니까 공기와 맞닿아요? 물은 그냥 이 관로하고 맞닿고 있지 공기와 맞닿고 있지는 않죠. 근데 압력을 주지 않는 관로라면 이렇게 꽉 차서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물이 여기까지 차서. 그럼 요 수면, 얘는 어디랑 접하고 있어요? 그냥 공기하고 접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 면을 자유면, 자유수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자유면 대수층이라고 하는 걸, 비피압 대수층이라고 하는 걸, 여기를 이제 땅이라고 본다면, 얘 맨 위를 땅이라고 본다면, 자유면 대수층, 즉 어떻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공기와 닿는 면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공기와 닿는 면. 물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흐른다라고 치면 공기와 닿는 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층의 두께는, 상부는 상부는 어디라고 했죠? 지하수면, 자유수면이 경계라고 그랬고, 하부는 안 적는다고 했는데 적네요. 하부는 제일 불투수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상부가 자유수면을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얘 지금 공기와 맞닿고 있는 면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기상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동을 할 테니까, 왔다 갔다 변동을 할 테니까 이 두께는 계속 변동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변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피압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 여기에 있는 지하수,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좀 많이 왔죠. 비피압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에 존재하는 지하수를, 얘를 이제 천층수라고 하는 거죠. 천층수. 저 지금 나왔죠? 요 설명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기까지 다 온 거야. 연결시키려고 온 거야. 자, 그럼 천충수를 천충수라고만 부르냐?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은 없냐? 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부르는 말도 물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자유면을 갖는 지하수다. 그래서 자유면 지하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자유면 지하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 당연히 강수에 따라서 막 그 물의 양이 이제 조절이 될 거고요. 기상 조건에 따라서 이제 뭐 오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조정이 될 거다. 수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또 얘기했던 채수하는 방법은 심정, 천정. 보통 뒤에다 호자를 좀 많이 붙이죠. 심정호, 천정호 뭐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다가만 쓸게요. 가로치고 심정, 천정, 호 이렇게 심정호, 천정호 이렇게 붙입니다. 보통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자유면대수층을 이렇게 채취할 때 이렇게 이제 양정한다고 그래요. 채수할 때 이제 심정호, 천정호를 좀 많이 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천정호라고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천정호라고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뜻은 왜 그러냐면 이 심정호라고 하는 게 물론 자유면대수층에 있는 이 천충수를 채취할 때 써요. 채취할 때 쓰긴 쓰는데 심층수를 채취할 때 쓰는 저 우물도 심정호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알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두 개 다 하면 더 좋고요. 대신 이제 두 개 다 하시려면 심정호는 심층수를 채취할 때도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특징들은 좀 말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압대수층.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피압대수층은 어디예요? 저기 제1불투수층과 제2불투수층 사이에 있는 거죠. 요거는 적지 않겠습니다. 사이에 있고요. 물의 흐름이 그냥 딱 구속되어 있어요. 얘네는 물이 흐르지 않는 층이니까 뭐 어디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완전히 구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되어 있다. 그래서 피압대수층의 지하수를 채취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분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분정 혹은 굴착정이라는 얘기도 써요. 굴착정, 자분정 이 두 가지를 다 용어를 씁니다. 굴착정, 자분정 이렇게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피압대수층을 이렇게 지나는 여기에 통과하는 지하수의 이름을 여기가 심층수예요. 심층수. 그래서 이 심정호를 여기에도 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층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얘도 다른 말을 쓸 수 있겠죠. 얘는 이제 피압면 대수층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얘는 거의 뭐 자유수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공기와 즉 토양 쪽과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기상현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거의 적게 받겠죠. 거의 받지 않겠죠. 그래서 연중 내내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절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층이기 때문에 압력이 어떻게 써요? 대기압보다 조금 높아요. 대기압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수층에 있는 특징도 좀 잠깐 말씀드렸고 불투수층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참고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요건 참고. 불투수층. 자, 불투수층은 여러 가지 토양의 질로 구성되어 있겠죠. 여러 토양의 질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점토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입자의 크기가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입자의 크기가 작긴 작지만 얘네들이 모여 있으면 막 이렇게 모여 있겠죠. 이런 불투수층이 막 이렇게 모여 있겠죠. 뭐 모래, 실크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을 겁니다. 모여 있으면 그래도 아무리 작아도 공극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공극이 워낙 작기 때문에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물이 침투되긴 침투되는데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죠? 공극이 워낙 작아서 물의 흐름이 굉장히 느려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점토와 실트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불투수층을 원래는 난투수층이라고 얘기해요.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통과하기 어렵다.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냥 바위 하나가 턱 있는 거예요.
이런 바위가 있다라고 하면 바위는 물이 통과하면 밑으로 통과되지 않죠. 거의 않죠. 그죠? 우리가 무슨 사기 그릇 같은 것들 뭐 돌멩이 뭐 흙 같은 걸로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멍이 뽕뽕 뚫린 현무암이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돌에 물이 쌓여 있으면 그게 막 밑으로 흐르진 않잖아요. 뭐 한참 지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반유로 구성되어 있는 2층을 갖다가 원래는 아예 통과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비투수층이라고 얘기해요. 비투수층.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진 결 불투수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투수층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상하수도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하수도 수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에 가장 수원으로 많이 이용하면서 깨끗한 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걔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복류수라고 하거든요. 기사 시험 준비 많이 한 사람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복류수. 그러니까 지하수를 수원으로 이용할 때 가장 깨끗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물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복류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복류수가 왜 이렇게 깨끗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냐라고 했을 때, 수원으로 채취를 했을 경우에 이 수원도 깨끗해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정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수원이 너무 우리가 하수를 정제해서 처리해서 우리가 먹고 뭐 씻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폐수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물 자체도 깨끗한 걸 다시 한번 소독하고 이래야 정수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복류수가 왜 깨끗하냐면 얘는 모래나 자갈층에 존재하는 물을 복류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무슨 작용이 일어났겠어요? 여과작용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다른 지하수보다 굉장히 깨끗한 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이제 지하수가 뭐가 있을까요? 용천수 같은 거 있죠. 그죠? 용천수는 그냥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이제 솟아나오는 물이죠. 지상으로 솟아나오는 물을 용천수라고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충수 설명드리면서 어디에 위치하는 물이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토양과 뭐 지하수와 관계된 이 대수층의 얘기까지 쭉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쭉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SS 탁도 이런 것들이 뭐 스며들어올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SS가 낮다 보니까 탁도도 당연히 낮을 거고, 일단 환원 상태인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얕은 깊이의 지하수일수록 경도가 낮다.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불투수층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다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즉 토양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암반, 점토, 실트, 얘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피압대 수층에서 흐르는 지하수들은, 즉 심층수는 이러한 암석 사이를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도를 유발하는 금속의 이가 양이온이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얘네에서 빠져나오는 것들이죠. 얘네에서. 그러니까 깊이가 얕은 깊이 지하수, 즉 자유면 대수층, 즉 천충수는 한 면만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암석들을 한 면만 지나고 있으니까 경도가 낮은 거죠. 그죠? 경도가 낮은 거예요. 자, 그리고 토양수 내에서 유기물질을 분해하면서 CO2가 생성되죠. 그죠? 유기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얘가 산화가 진행되면 CO2가 진행되겠죠. 분해가 되면. 자, 염분 함량이 지표수보다 약 30% 이상 높습니다. 자, 지표수와 지하수 뭐 요것도 곧잘 출제가 됩니다. 특징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뭐 둘 다 외우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를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반대로만. 자, 이제 요것도 교재에 넣었고요. 약간 이슈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슈되는 내용이 우리나라 이제 수자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도 좀 보시고, 제가 그래도 요건 좀 기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자, 우리나라 수자원 중에 하천 같은 경우에 강수가 모여서 지표를 흐르는 수로를 우리는 이제 하천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천의 유량은 하천 유역의 크기, 그다음에 형태, 강수량, 지형, 암석, 그다음에 휘복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하천은 대부분 유역 면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짧아요. 뭐 이렇게 긴 하천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산지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가 좀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맥들이 막 이렇게 차령산맥, 뭐 소백산맥, 뭐 이렇게 쭉쭉쭉 있죠. 근데 하천 대부분이 어디로 흘러요? 서해로 흐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뭐 한강, 영산강, 금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해로 흘러가죠. 낙동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서해로 흘러갈 겁니다. 대부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흘러가요. 그 뜻은 뭐겠어요? 산맥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산이.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아래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맥이나 산이 굉장히 많아서 경사도가 굉장히 급한 물 중에 그 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요거는 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제가 이 표는 왜 해놨냐면 요 하상계수 때문에요. 하상계수. 자, 하상계수가 뭐냐면 강수량이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 때의 차예요. 강수량이 많을 때와 강수량이 적을 때의 차입니다. 차. 그러니까 이 하상계수라고 하는 게 크면 클수록 비가 많이 올 때와 비가 적을 때의 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하상계수가 큰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일까요? 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 지금 국지적인 호우를 제외하더라도 즉 강수는 요 강수라고 하는 거에는 비와 눈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우박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언제 많이 내려요? 여름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내리죠. 그죠? 여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태풍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장마도 있고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이제 눈이 내리고 그래서 근데 봄과 가을은 어때요? 봄과 가을은 조금 건조한 상태가 좀 많이 지속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비와 눈이 내리고 봄과 가을에는 많이 내리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은 것과 강수량이 적은 거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다른 말로도 뭘 따질 수 있냐면 하천의 유량이 많은 것에서 하천의 유량이 작을 때를 뺀 것도 하상계수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이 강수량의 영향이 하천의 유량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상계수는 굉장히 커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흐르는 강들은 다른 나라들은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계절이 있다라고 쳤을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계절적인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천의 유량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높을 때와 낮을 때가 거의 일정하다. 즉 강수량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상계수가 작아요. 하상계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이거는 제가 말하기 좀 싫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그 설계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요 하천에 어떤 뭐 건설물들이 있죠. 뭐 댐, 뭐 수문 같은 거, 뭐 보, 그다음에 뭐 취수탑, 취수틀, 취수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게 뭐가 있어요? 보 있죠, 보. 그죠? 4대강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계 자료에 보시면 설계를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설계 인자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 보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하상계수가 큰 지역에는 적용이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상계수가 크면. 근데 우리는 보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완전히 잘못된 설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대강에 이제 수문을 닫아 놓으면 이제 막 녹조 끼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상계수가 클 때 보는 솔직히 필요가 없는 구조물입니다. 대신 다행히 수문이라는 게 좀 존재하니까 수문을 열면 이제 크게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보가 뭐냐면요. 이렇게 옛날 이제 시골을 이렇게 가다 보면 시골 차도 옆에 하천이 이렇게 쫙 흐를 거예요. 경치 아주 좋게 옆에는 산이 있고 막 하천이 흐르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볼 겁니다. 하천을 잠깐 보시면 하천을 이렇게 옆으로 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해보면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물이 여기서 막 흐르다가 쫙 폭포같이
막 흘러가는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높진 않고 굉장히 낮은데 이렇게 어떤 계단 같이 생겨갖고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여기가 막 수위가 이제 또 요 정도 되겠죠. 여기는 이제 높은 물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수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어쩔 때는 이게 그걸 1년 365일 이렇게 이제 지켜보다 보면 물이 높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요 턱을 지나서. 언제는 여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경우는 뭐겠어요? 물이 없다는 얘기죠. 물이 이렇게 원류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조해서 물의 유량이, 즉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물이 막 흐르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예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라고 하는 건 물을 막아놓음으로 해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축적해 놓는 거고, 수량이 많아졌을 때 물을 막음으로 해서 이제 홍수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얘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물이 조금씩 계속해서 원류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항상 이렇게 차 있고 조금씩 원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올 땐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 넘쳐서 막 흘러. 비가 안 오면 수위가 낮아져.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퇴적물이 쌓여. 그 다음에 비가 또 많이 오면 물이 막 올라가면서 퇴적물이 다시 넘어가. 뭐 이렇게 좀 악조건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악조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괜찮아지는, 수문만 좀 잘 열어놓는다면 그나마죠. 그만큼 하산교수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예성강 같은 경우에는 1000이 넘죠. 1300이 넘어요. 한강도 거의 400 정도가 되고요. 그죠? 섬진강 뭐 이런 데는 뭐 600, 700 이 정도까지 넘어가죠.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하수를 잠깐 볼까요? 지하수.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그냥 대부분이 지하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지하수였다. 최근에는 수산, 양식, 냉각, 시설, 원예용 이런 걸로 사용한다. 한마디로 생활용수는 거의 사용되지 않죠.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하수의 특징에서 뭐 좀 연중 약간 깨끗하다고 그랬죠. 세균도 별로 없고 오염도 거의 덜 됐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로 사용하는 게 최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엔 요렇다라는 건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표수 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하에 댐을 건설을 해서 지하수를 모아두는 거죠. 지하수를 모아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하수 댐 그림이 요렇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지표수에 있는 댐들, 즉 댐도 물을 막는 거잖아요. 막는 건데 지하수가 흐를 때 지하수를 막아서 지하 수위를 좀 높게 해서 지하수를 계속 모아놔서, 즉 뭐 지표수를 많이 사용할 수 없을 때, 뭐 물이 맨날 마른다든지 이런 나라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수를 막아서 계속 저장을 해놓고 이제 그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겠죠. 자, 우리나라는 일단 물 부족 국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물 부족 국가인데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수자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평균 강수량이 거의 한 130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양은 아니에요. 작은 양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많이 내린 양은 다 흘러나가버리고 저장할 수 있는 양은 한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봄, 가을에는 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또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는 솔직히 좀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요 다음에 이제 물 부족 국가가 왜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나라들은 물 풍요 국가고, 요거 그냥 참고로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